집에 도착했을 때 내 모든 물건이 마당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며느리가 나타나 말했다. 대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그 낡은 물건들은 이제 쓸모가 없잖아요. 나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럼 나도 이제 쓸모없는 것들을 청소해야겠구나.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이곳의 주인이 진정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었다. 나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내 인생이 두 동강, 난 바로 그 순간. 나는 막 부산에서 돌아온 참이었다. 여동생 선영이가 6개월간의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이었다. 내 몸에는 아직 장례식의 검은 옷이 달라붙어 있었다. 축축한 흙냄새와 시든 꽃향기가 여전히 느껴졌다.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조카들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망가진 채로 돌아왔다. 영혼이 부서진 채였다. 따뜻한 포옹, 뜨거운 차 한 잔, 아들 민준이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절실했. 하지만 나를 맞이한 것은 침묵뿐이었다. 나는 내 집의 대문을 열었다. 아니, 이제는 그들의 집이 된. 내가 40년간 빌딩 청소를 해서 직접 산마당이 딸린 2층 집. 언제나 밝은 집을 꿈꿨기에 연노란색으로 칠했던 그 집. 아들이 결혼할 때 어머니는 항상 자식들이 안정되기를 바라기에 3년 전 아들에게 선물했던 그 집. 그런데 내 모든 물건이 쓰레기처럼 마당에 버려져 있었다. 내 옷, 내 신발, 죽은 남편의 사진들, 돌아가신 할머니가 물려주신 손으로 짠 비단 스카프,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의 서류들,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내가 직접 심은 봉선화 옆에 쌓여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다. 뭐지? 가슴에서 숨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그때 그녀가 나타났다. 유리가 미소를 지으며 집에서 나왔다. 최소 3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새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막 미용실에서 나온 듯했고 손톱은 완벽했으며 화장도 흠잡을 데 없었다. 나는 동생을 묻고 오는 길인데 그녀는 마치 방금 뷰티 살롱에서 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녀는 항상 나에게 사용하던 그 달콤하고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집 대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아시잖아요. 그 낡은 물건들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이제 쓸모도 없고요. 나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내 손이 떨렸다. 낡은 물건들이라. 나는 천천히 되뇌었다. 유리야, 그건 내 물건들이야. 내 아이들 사진 앨범, 내 개인 서류들, 내 옷. 아, 네, 알아요. 그녀는 파리를 쫓듯 손을 내저으며 내 말을 끊었다. 그런데 어머님 방 공간이 필요했어요. 아기 방으로 만들 거거든요. 민준 씨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 임신 3개월이에요. 배에 강한 충격을 받은 느낌이었다. 임신. 내 물건을 길거리에 내던진 후에야 이렇게 알게 되다니. 유리야, 나 민준이랑 얘기 좀 해야겠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간신히 말했다. 일하고 있어요, 어머님. 늦게 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어머님을 위한 작은 공간은 남겨뒀으니까요. 이리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내가 늘 거슬려 했던 그 거짓된 친밀함으로 내 팔을 잡았다. 나를 집 뒤편 예전에 공구나 시멘트 포대를 보관하던 작은 창고로 데려갔다. 문을 열었다. 짜잔,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좀 치웠어요. 접이식 침대도 하나 놨고요. 작지만 충분하죠. 아, 그리고 좀 조용히 지내주셔야 해요. 아기가 생기면 스트레스 받거나 방해되는 사람이 없어야 하니까요. 나는 그 방을 둘러봤다. 가로세로 2미터도 안 되어 보였다. 키키한 냄새가 났다. 유일한 창문은 어두운 골목으로 나 있었다. 접이식 침대에는 얇고 얼룩진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에 불이 붙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유리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내가 고개를 숙이고 받아들이고 내가 산 집에서 한 구석을 내어줘서
고맙다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신 나는 심호흡을 했다. 있잖아, 유리야. 나 자신도 몰랐던 차분함으로 말했다. 내 말이 맞아. 청소할 시간이네. 이제 나한테 쓸모없는 모든 것들을 대청소해야지. 그녀의 미소가 순간 흔들렸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몇 년 전부터 저장해둔 번호를 찾았다. 이 변호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유리가 더 이상 가식적인 달콤함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청소. 나는 대답했다. 네가 제안한 바로 그거. 나는 번호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들리는 동안 나는 유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사랑으로 그 집을 선물했지만 내 존엄성까지 선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의 주인이 진정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것이었다. 이 변호사님은 세 번째 신호음 끝에 전화를 받았다. 박 여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다. 그는 내가 막 동생의 장례를 치르고 온 것을 알고 있었다. 변호사님, 내일 아침 일찍 뵈어야겠습니다. 급한 일입니다. 나는 유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녀는 이제 그 가식적인 미소를 완전히 잃었다. 나를 계산적이고 위험한 눈을 가늘게 뜬 채로 쳐다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변호사님이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괜찮아질 겁니다. 나는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유리가 팔짱을 꼈. 무슨 계획을 꾸미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집은 민준 씨 집이고 저는 그 사람 아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 여기서 지내고 싶으시면 저희 규칙을 따라야 할 거예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 집은 내가 40년간 남의 화장실을 청소한 땀으로 산 집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저 벽의 벽돌 하나하나에 내 희생이 담겨 있다고. 민준이가 겨우 25살이었을 때 단 1원도 받지 않고 선물한 집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67년 인생에서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힘없는 말은 소음에 불과하고 나는 먼저 내 힘을 되찾아야 했다. 알겠다. 나는 간단하게 말했다. 창고에서 지낼게. 유리는 놀라 눈을 깜빡였다. 싸움을, 드라마를 내가 울거나 애원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다. 아, 네, 이해해 주시니 다행이네요. 그녀는 약간의 평정을 되찾으며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냉장고에 어머님 물건 둘 공간이 없으니까. 음식은 직접 사서 방에 보관하셔야 할 거예요. 부엌도 계속 같이 쓸 수는 없고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하셨거든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문제없어. 좋아요. 그럼 새로운 공간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녀는 마치 전투에서 승리한 듯 엉덩이를 흔들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작은 방에 홀로 남았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나 자신에게 우는 것을 허락했다. 나는 동생 선영이를 위해 울었다. 10년 전에 죽은 남편을 위해 울었다. 강하고 부지런하고 자존심 있던 과거의 나를 위해 울었다. 언젠가 나를 껴안으며 엄마는 내 영웅이야라고 말했던 내 아들 민준이를 위해 울었다. 언제 모든 것이 변해버린 걸까? 나는 곰팡내 나는 접이식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에는 습기 얼룩이 있었다. 전구는 벗겨진 전선에 매달려 있었다. 웃을 걸 못 하나 없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 기억났다.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후 홀로 5자매를 키우셨던 어머니가 생각났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딸들아, 여자는 가진 것으로 강한 게 아니란다.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으로 강한 거란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휴대폰을 꺼내 방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마당에 버려진 내 물건들, 모든 것을. 인생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진실에는 항상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민준이는 11시가 넘어 도착했다.
차가 주차하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들이 들렸다. 유리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기다렸다. 그가 나를 보러 올 것이라고, 창고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동생 장례식 후에 괜찮은지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밤 12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을 때 나는 방을 나섰다. 내 집 복도를 맨발로 걸었다. 차가운 타일이 발밑에 느껴졌다. 안방문을 두드렸다. 민준아. 나는 부드럽게 불렀다. 침묵. 민준아, 아들, 얘기 좀 하자. 문이 겨우 한 뼘 열렸다. 아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피곤해 보였고 눈밑은 퀭했으며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말라 있었다. 엄마, 늦었어요. 그가 속삭였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고?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을 느끼며 되물었다. 민준아, 내 모든 물건을 마당에 내다 버리고 나를 창고에 쳐넣었어. 그리고 유리가 임신했다는 말도 안 해줬잖아. 그는 시선을 떨궜다. 엄마,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부산에 선영 이모랑 같이 계셨잖아요. 나 방금 내 동생 묻고 왔어. 민준아. 내 세대에서 유일하게 남았던 가족과 작별하고 왔다고. 그리고 집에 와보니 나를 쓰레기 취급했어.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엄마. 그는 눈을 비비며 말했다. 공간이 필요해서 그래요. 아기가 생기면 상황이 바뀌어야 해요. 바뀐다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민준아, 그 집은 내가 산 거야. 너희가 나를 이곳에서 원하고 우리가 가족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너희에게 선물한 거라고. 가족 맞아요, 엄마. 하지만 유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임신이 힘들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거스르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나는? 목에 덩어리가 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나는 중요하지 않아?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다. 물론 중요하죠, 엄마. 하지만 이해하셔야 해요. 유리는 이제 내 가족이고 내 최우선 순위예요. 엄마도 항상 결혼하면 아내가 먼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아들. 나는 속삭였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엄마, 제발요. 피곤해요. 내일 얘기해요. 네? 좀 이해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그는 문을 닫았다. 나는 그 복도에 서서 떨고 있었다. 내 아들, 내 민준이. 내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를 가르쳐주고 올 때마다 안아주었던 그 아이. 그 아들이 방금 내 얼굴에 대고 문을 닫았다. 나는 유령처럼 창고로 돌아왔다. 하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기 때문이다. 슬픔은 다른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다. 결심으로, 조용한 분노로,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나는 그 접이식 침대에 앉아 침대 옆 탁자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을 보관하고 있었다. 민준이에게 집을 선물한 이후로 모든 집안 지출을 기록해둔 낡은 노트였다. 나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피를 얼어붙게 했지만 동시에 싸우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무기를 주었다. 그날 밤 내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최악은 그들이 앞으로 닥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트가 내 손에서 떨리고 있었다. 새벽이 시었다. 창고는 절대적인 침묵에 잠겨 있었다. 집 어딘가에서 잘못 잠긴 수도꼭지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나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다. 읽는 줄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항상 돈 관리에 철저했다. 그래야만 했다. 가난하게 자라면 1원 한 푼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민준이에게 집을 선물할 때 아주 간단한 것을 부탁했다. 아들, 그냥 중요한 지출에 대해서만 알려다오.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이 집은 내 재산이고 재산은 관리해야 하니까. 그는 동의했었다. 첫 해 동안 민준이는 나에게 영수증을 보여주고 수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는 한 팀이었다.
하지만 유리가 결혼한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나는 숫자를 다시 보았다.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지난 8개월 동안 가족은행 계좌에서 거액의 이체가 이루어졌다. 나는 민준이가 비상용으로 준 체크카드가 있어서 계좌 내역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었다. 가끔 거래 내역만 확인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함께 보니 현실이 주먹처럼 나를 강타했다. 1월 450만 원, 거실 리모델링. 2월 520만 원, 새 가구. 3월 380만 원, 내역 없음. 4월 610만 원, 제주도 여행. 5월 480만 원, 각종 쇼핑. 6월 540만 원, 장식. 7월 730만 원, 내역 없음. 8월 790만 원, 아기용품 지출. 나는 암산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연필을 겨우 잡을 수 있었기에 힘들었다. 500만 원. 8개월 만에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민준이는 엔지니어로 월 350만 원 정도 잘 벌었지만 공과금, 식비, 기름값을 내고 나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분명히 매달 5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쓸 만큼은 아니었다. 그때 피를 얼어붙게 하는 무언가가 생각났다. 민준이에게 집을 선물할 때 내가 몇 년 동안 유지해온 저축 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내가 은퇴할 때 받은 퇴직금과 모아둔 저축 일부 거의 0만 원이었다. 나는 말했다. 아들, 이건 비상용이야. 너희가 절대 부족함 없이 살도록.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 사이에서 그 저축 계좌의 마지막 명세서를 찾았다. 그것을 열었을 때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현재 잔액 895, 430원. 0만 원에서 89만 원. 남짓만 남아 있었다. 방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쉬려고 애쓰며 축축한 벽에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아야 했다. 1년도 안 되어 5천만 원 이상이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부산에서 아픈 동생을 돌보느라 바빴기 때문에 내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이런 짓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최악은 돈이 아니었다. 최악은 내가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그들은 나를 내 집에서 쫓아내고 내 공간을 빼앗고 내가 직접 준 돈으로 나를 모욕했. 나는 바닥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방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밖 어두운 골목에서 이웃집이 여사님 댁 부엌 불빛이 보였다. 그녀는 항상 일찍 일어나 동이 트기 전에 팔떡을 만들었다. 나처럼 나이든 여자였고 나처럼 과부였으며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평생이란 여자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했다. 나는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집 밖으로 살며시 빠져나왔다. 우리 집과 그녀의 집을 가르는 20m를 걸었다. 그녀의 부엌 문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누구세요? 이 여사님의 목소리가 물었다. 저예요. 이 여사님, 선자예요. 문이 즉시 열렸다. 이 여사님은 걱정스럽게 나를 쳐다봤다. 그녀는 내가 막 장례식에서 돌아온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고, 이 시간에 깨어있고 무슨 일이야. 들어와, 들어와. 나는 그녀의 작고 따뜻한 부엌으로 들어갔다. 간 만든 떡 반죽 냄새, 뜨거운 찜기 냄새, 간 내린 커피 냄새가 났다. 가정의 냄새, 내 집이 예전에 그랬던 냄새가 났다. 커피 한 잔에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한 잔을 따라주며 제안했다. 나는 그녀의 낡고 다른 나무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여사님, 나는 속삭였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요즘 우리 집에 이상한 점 못 보셨어요? 그녀는 내 앞에 앉아 일하느라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그녀의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아이고, 동생 아픈데 신경 쓸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본 게 있긴 하지. 뭘 보셨는데요?
이 여사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며느리, 유리 말이야. 일 안 하지? 응. 민준이가 일할 필요 없다고. 자기가 충분히 번다고 하더라고. 글쎄, 그 아가씨가 2주에 한 번씩 차를 바꿔 타. 빨간 차, 흰 차, 회색 차.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쇼핑백들은 다 그 비싼 백화점 거더라고. 수백만 원짜리들. 오싹했다. 그리고 민준이는 아주 일찍 나가서 아주 늦게 들어오더라고. 피곤해 보여. 아주 피곤하고 말랐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처럼. 또 다른 건요? 이 여사님은 망설였다. 그러고는 고통스러운 비밀을 나누는 사람처럼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 전에 내 가구들 파는 걸 봤어. 그 오래된 거, 거실에 있던 거 말이야. 조각된 나무로 된 거. 젊은 남자들이 트럭에 싣고 가더라고. 내 며느리는 거기 서서 웃으면서 돈을 세고 있었어. 커피가 손에서 떨어졌다. 컵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 가구들, 그 빌어먹을 가구들은 어머니의 유산이었다. 70년도 더 된 가구들. 할머니가 서울로 이사 오실 때 포항에서 가져오신 가구들. 돈이 아니라 역사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가구들. 그리고 유리가 그것들을 쓰레기처럼 팔아버렸다.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나는 죽은 목소리로 물었다. 2주 전쯤. 네가 부산에 있을 때 나는 침묵했다. 이 여사님은 깨진 컵 조각을 쓸기 위해 일어섰지만 나는 거의 듣지 못했다. 내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사라진 돈, 과도한 지출, 팔린 가구들, 마당에 버려진 내 옷, 창고. 유리는 나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지우고 있었다. 내 역사, 내 기억, 내 존재를. 그리고 내 아들은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고 있었다. 동이틀 무렵 창고로 돌아왔다. 나는 그 접이식 침대에 계좌 명세서와 노트를 다리 위에 올려놓고 앉아 결심을 내렸다. 그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그렇게 놀아줄 것이다. 하지만 내 규칙대로.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집이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 민준이는 공식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한 적이 없었다. 나는 단지 구두로 사용 허가를 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모든 것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그들은 이 비참한 방에 앉아있는 여자가 어제 도착한 그 여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 그 여자는 부서졌다. 하지만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더 강하고 위험한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떴을 때 나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다. 그리고 맹세컨대 그들은 최악의 악몽 속에서도 내가 하려는 일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침 9시 정각. 나는 이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유리가 온수를 낭비하지 못하게 하려고 안방 화장실 문을 잠가버려서 마당에 수도가에서 씻었다. 가장 좋은 검은 원피스를 입었다. 장례식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다. 머리를 조심스럽게 빗어 단단한 쪽머리로 묶었다. 지난 세월 동안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것을 위해 싸우러 갈 때는 위험 있어 보여야 한다. 이 변호사님은 길고 꽉 찬 포옹으로 나를 맞았다. 박 여사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선영 씨는 훌륭한 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다른 일로 왔어요. 우리는 책과 졸업장으로 가득 찬 그의 사무실에 앉았다. 그는 나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고 내가 시작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나는 내 노트, 계좌 명세서, 마당에 널린 내 물건들 사진, 모든 것을 꺼내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내가 말하는 동안 이 변호사님의 얼굴이 걱정에서 놀라움으로, 놀라움에서 분노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끝냈을 때 그는 턱을 문지르며 의자에 기댔다. 박 여사님, 이건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알고 있습니다.
아드님은 여사님께서 그 계좌 내역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까? 몇 년 전에 그가 저에게 카드를 주었지만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변호사님은 생각에 잠겨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단계별로 진행하죠. 먼저 집입니다. 등기부등본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보물처럼 간직해온 것이었다. 그는 전문가의 주의를 기울여 각 페이지를 넘기며 꼼꼼하게 검토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다. 전략가의 미소였다. 박 여사님,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뭐요? 등기부등본이 100% 여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준 씨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식적인 명예 이전 절차를 하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제가 선물했는데요. 네, 하지만 법적으로 부동산 증여는 법무사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사님은 그에게 거기서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법률 용어로 사용대차라고 부르는 것을 주신 거죠. 기본적으로 집을 빌려준 것이지만 집은 여전히 여사님 것입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희망과 비슷한 것을 느꼈다. 그 말은 여사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사님 재산입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말하자면 계약도 없고 영구적인 점유권도 없는 여사님의 세입자인 셈입니다. 나는 그 정보를 처리하며 침묵했다. 그럼 돈은요? 나는 물었다. 사라진 500만 원은요?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계좌 명세서를 검토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군요. 이 책 내역들을 보세요. 많은 것들이 공인인증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사님께서 이 거래들을 승인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그리고 민준 씨는 계좌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었고요. 네, 제가 집을 빌려줄 때 그렇게 해줬으니까요.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를 계좌의 공동명의자로 만드는 어떤 서류에 서명하셨습니까? 나는 신중하게 생각했다. 아니요. 그는 단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을 뿐. 계좌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책상 위에서 손을 모았다. 박 여사님, 이건 미묘한 문제입니다. 만약 민준 씨가 여사님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그 이체들을 했다면 재산의 부당한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족 간 사기입니다. 그 말들이 나에게 돌처럼 떨어졌다. 사기.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님, 나는 재빨리 말했다. 저는 단지 공정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협상력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를 써야 합니다. 그는 노트를 꺼내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합시다. 첫째, 오늘 당장 여사님의 모든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바꿀 겁니다. 여사님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민준 씨에게 집을 주었을 때 그 집에 있던 모든 것의 공식적인 목록을 작성할 겁니다. 그들이 판 그 오래된 가구들을 포함해서요. 여사님 재산의 무단 판매를 공식적으로 신고할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여사님 이름을 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그 집에 있던 모든 것은 여전히 여사님 것이었습니다. 힘이 몸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셋째, 민준 씨에게 30일 이내에 집을 비우거나 아니면 월세와 매우 명확한 조항이 있는 공식적인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공식적으로 통지할 겁니다. 월세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제 아들한테요? 변호사님은 나 같은 사례를 1000번은 본 듯한 현명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박 여사님, 아드님은 여사님을 집에서 쫓아내고 창고에 쳐넣고 묻지도 않고 여사님 돈을 쓰고 여사님 어머니의 가구를 팔았습니다.
정말 그가 거기서 공짜로 계속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말이 맞았다. 전적으로 맞았다. 만약 그가 거부하면요? 나는 물었다. 그러면 명도 소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여사님이 가진 증거들로 판사는 3개월 안에 여사님 편을 들어줄 겁니다. 나는 사무실 창밖을 내다봤다. 밖에서는 서울이 평소의 교통체증으로 북적였다. 출근하는 사람들, 노점상들, 일상생활.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려 하고 있었다. 다른 건 없습니까? 변호사님이 내 생각에서 나를 꺼내며 말했다. 다른 재산이나 계좌는요? 나는 신중하게 생각했다. 네, 구로구에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 것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세를 주고 있습니다. 월세는 얼마입니까? 월 180만 원입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다른 은행 계좌로요. 몇 년 전에 아파트 유지 비용으로 개설한 겁니다. 민준이는 그 계좌에 대해 모릅니다. 이 변호사님은 활짝 웃었다. 완벽합니다. 그럼 여사님은 자신의 수입이 있으시군요. 그게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만약 그 집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하시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생각이 번개처럼 나를 강타했다. 67세에 혼자 산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돌본 후에 변호사님, 저는 할 수 있을지. 박 여사님. 그는 단호하지만 친절한 목소리로 내 말을 끊었다.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세요? 나는 침묵했다. 내가 뭘 원했지? 나는 아들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원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으로 나를 대해주기를 원했다. 내 집, 내 공간, 내 존엄성을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 버려도 되는 낡은 가구가 아니라는 것, 없애야 할 골칫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원했다. 나는 박선자였다. 40년간 쉬지 않고 일한 여자, 남편과 사별한 후 새 아이를 홀로 키운 어머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였다. 정의를 원합니다. 나는 마침내 말했다. 사람들을, 특히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정확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건 아플 겁니다. 눈물, 비명, 애원이 있을 겁니다. 민준 씨는 여사님을 죄책감 들게 하려고 할 겁니다. 유리는 이야기를 지어낼 겁니다. 그들은 여사님이 나쁜 엄마라고, 이기적이라고,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이미 다 듣고 있는 말들이에요.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는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사님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싸울 때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줍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준비됐습니다. 확실하세요? 나는 쓰레기처럼 팔린 어머니의 가구들을 생각했다. 사라진 돈을 생각했다. 축축하고 어두운 창고를 생각했다. 내 얼굴에 닫힌 문을 생각했다. 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확실합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나는 3시간 후에 이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다. 가방에는 새로운 서류들, 바뀐 비밀번호, 상세한 행동 계획,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단호한 걸음으로 시내 거리를 걸었다. 빵집에서 커피와 단팥빵을 샀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조용히 먹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패배했다고 믿었고, 내가 무너졌다고 믿었고, 내가 고개를 숙이고 늙고 보이지 않는 여자의 운명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틀렸다. 나는 패배한 여자가 아니었다. 전쟁을 준비하는 여자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 민준이와 유리는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볼 것이었다.
저녁 6시쯤 집에 돌아왔다. 슈퍼마켓 봉지 3개를 들고 있었다. 창고에서 음식을 해먹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샀다. 작은 전기 그릴, 일회용 접시, 작은 냄비, 몇 가지 기본적인 식료품. 그들이 나를 세입자처럼 살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되 위험을 지키면서 할 것이었다. 들어섰을 때 거실에서 목소리들이 들렸다. 많은 목소리들. 조심스럽게 엿보았다. 유리가 거기에 있었다. 잡지 모델처럼 차려입고 있었다. 분명 수십만 원은 했을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그녀의 부모님이 있었다. 코수염의 거만한 분위기를 풍기는 건장한 남자, 최 사장과 마치 신발에 뭐가 묻은 것처럼 항상 나를 쳐다보는 마르고 우아한 여자, 최 여사였다. 민준이도 있었다. 셔츠와 정장 바지를 입고 불편한 듯 마치 목을 조르는 것처럼 셔츠 깃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어머님, 유리가 나를 보고 그 노래하는 듯한 가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오셨네요. 가족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상황을 더 잘 알고 싶어 하셔서요. 마치 해결해야 할 문제인 양 저희 상황이라고 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창고 쪽으로 지나가려고 하며 짧게 인사했다. 아, 안 돼요, 안 돼요. 유리가 나에게 다가와 내 팔을 단단히 잡았다. 다 준비했어요. 같이 식사 안 하시면 무례한 거예요. 게다가 중요한 얘기 좀 해야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식탁에 앉았다. 내 식탁, 15년 전에 골동품 시장에서 산 바로 그 식탁. 유리는 완벽한 미소로 저녁을 차렸다. 닭볶음탕, 붉은 쌀밥, 샐러드. 모든 것이 맛있어 보였고 모든 것이 가정의 냄새를 풍겼지만 분위기는 끊어지기 직전의 기타줄처럼 팽팽했다. 박 여사님, 최 사장이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시작했다. 제 딸이 요즘 오해가 좀 있었다고 하더군요. 오해요. 나는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되물었다. 네, 글쎄요. 최 여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유리가 여사님께서 소외감을 느끼신다고 하던데 이해하셔야 해요, 박 여사님. 젊은이들은 공간이 필요해요. 특히 이제 아기가 생기면요. 나는 식기를 꽉 쥐었다. 공간의 필요성은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건 왜 제게 묻지도 않고 제 소지품을 마당에 내다 버렸냐는 겁니다. 아, 어머님, 이제 그만 넘어가요. 유리가 손으로 극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단순한 의사소통 오류였잖아요. 이미 사과드렸고요. 거짓말. 그녀는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었다. 그리고 방에 대해서는 최 사장이 계속했다. 민준이와 유리가 공간을 내어준 것이 아주 관대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사님 나이에 그런 것조차 없는 분들이 많아요. 내 나이의 사람들. 마치 내가 짐이고 골칫거리이며 부스러기를 감사히 받는 거지인 것처럼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접시에 시선을 고정한 채 조용히 먹고 있었다. 게다가 최 여사가 덧붙였다. 여사님 나이에는 이제, 모두를 위해 일을 더 쉽게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하셔야죠. 간호사도 있고, 활동도 있고, 여사님 나이 또래 사람들도 있는 아주 좋은 노인 요양원이 있어요. 그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저녁 식사의 진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설득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민준이를 쳐다봤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다. 민준아,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피곤하고 공허했다. 엄마, 저는 그냥 모두가 잘 지내고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화? 나는 되물었다. 나를 요양원으로 보낼 계획을 세우면서 나한테 평화를 바란다고? 요양원이 아니에요, 어머님. 유리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고급 실버타운이에요. 정원도 있고. 관심 없어.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침묵이 묘비처럼 식탁 위에 내려앉았다. 최 사장이 불편하게 헛기침을 했다. 박 여사님, 이게 힘든 일이라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셔야 합니다. 민준이와 유리는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고 있고 여사님은, 여사님은 이제 역할을 다 하셨잖아요. 자식들도 다 키우셨고 이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 때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최 여사가 사업 얘기를 하는 듯한 톤으로 계속했다. 유리가 은행 계좌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녁 식사에 진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혼란은 없었습니다. 나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부터 했어야 했던 것처럼 제 계좌 비밀번호를 바꿨을 뿐입니다. 유리가 연극적으로 식기를 떨어뜨렸다. 봤지, 민준 씨. 내가 당신 어머니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했잖아. 왜 그런 짓을 하세요, 어머님? 그 돈은 가족을 위한 돈이잖아요. 그 돈은 내 돈이야. 피가 끓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내가 40년 동안 모은 돈. 너희가 내 허락 없이 쓴 돈. 8개월 동안 500만 원. 어디에 썼니, 유리야?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투모 붉게, 투모 보라색으로 변했다. 어떻게 감히 뭘? 나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내 돈의 행방을 묻는 것. 내 허락 없이 어머니의 가구를 판 이유를 묻는 것. 동생 장례식에서 돌아왔을 때 나를 쓰레기 취급한 이유를 묻는 것 말인가? 엄마, 제발요. 민준이도 손을 뻗으며 일어섰다. 이러지 마세요. 이분들 앞에서. 이분들 앞에서.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민준아, 이 사람들은 나를 요양원에 보내라고 설득하러 왔어. 그런데 너는 체면을 걱정하고 있니? 최 사장이 주먹으로 식탁을 쳤다. 부인, 지금 아주 무례하시군요. 우리는 가족으로서 문명화된 해결책을 찾으러 왔습니다. 문명화된? 나는 쓴웃음을 터뜨렸다. 내 물건을 마당에 내다버리는 게 문명화된 건가요? 어머니의 유품을 파는 게 문명화된 건가요? 묻지도 않고 내 돈 5천만 원 가까이를 빼가는 게 문명화된 건가요? 그 돈은 집을 위한 거였어요. 유리가 더 이상 달콤함 없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집을 개선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요. 이 집은 이미 가치가 있어. 나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신중하게 발음하며 말했다. 그리고 여전히 내 거야.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유리가 혼란스럽게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요? 들은 그대로야.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우리는 공식적인 명예 이전을 한 적이 없어. 민준이는 내 허락으로 여기 사는 거고, 그 허락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 나는 유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최 사장과 최 여사가 공황 상태로 서로를 쳐다보는 것을, 민준이가 머리를 감싸쥔 채 의자에 주저앉는 것을 보았다. 아니, 그럴 리 없어. 유리가 속삭였다. 민준 씨가 자기 집이라고 했어.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단 말이야. 그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거나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단지 절차를 밟지 않았겠지. 어쨌든 이 집은 법적으로 내 거야. 벽돌 하나, 창문 하나, 1cm까지 전부 유리가 맹수처럼 민준이에게 돌아섰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민준 씨. 이 늙은 미친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해.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사실이야, 그가 속삭였다. 명예 이전을 끝내지 못했어.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엄마가 절대 뭐? 유리가 소리쳤다. 절대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절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거라고? 당신은 이 집이 당신 거라고 했어. 당신이 재산이 있다고 해서 당신과 결혼한 거야. 거기에 벌거벗고 잔인한 진실이 있었다. 유리는 사랑 때문에
내 아들과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집 때문에, 내 집 때문에 그와 결혼했던 것이다. 최 여사가 분개하며 일어섰다.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여보. 갑시다. 이런 비난을 들으러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비난이 아닙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습니다. 최 사장이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신은 나쁜 어머니야. 진짜 어머니라면 아들에게 이런 짓을 하지 않아. 그 말은 아팠다. 인정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아팠다. 하지만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것이었다. 진짜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존중하고 가치를 두고 정직하도록 가르칩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했습니다. 민준이가 배우지 못했다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그의 잘못입니다. 나는 돌아서서 창고 쪽으로 걸어갔. 내 뒤에서 혼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유리가 히스테리하게 울고 최 여사가 욕설을 퍼붓고 최 사장이 해명을 요구하고 민준이가 모두를 진정시키려고 애쓰는 소리. 나는 창고문을 닫고 그 문에 기댄 채 떨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대립이었지만 가장 필요한 대립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날 밤 11시쯤 창고문을 격렬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문 열어요. 얘기 좀 해야 해요. 민준이었다. 나는 열지 않았다. 엄마, 제발요. 유리가 너무 불안해해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나는 계속 열지 않았다. 내가 뭘 하길 바라? 무릎 꿇고 용서를 빌까? 울까? 원하는 걸 말해. 할게. 하지만 제발 우리를 집에서 내쫓지는 마. 나는 문을 확 열었다. 민준이는 망가져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빨갛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동정심이 아니라 실망감을 느꼈다. 민준아,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한마디 할 테니 잘 들어. 나는 너희에게서 아무것도 빼앗고 싶지 않았어. 사랑으로 이 집을 주었고, 관대함으로 내 돈을 주었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공간을 내주었어. 알아요, 엄마. 알아요. 그리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쓰레기 취급했고, 모욕했고, 훔쳤고, 거짓말했어. 그리고 내가 동생 장례식에서 망가져서 돌아왔을 때, 나를 길거리로 내쫓았어. 유리의 실수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너는 알았어. 알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내 얼굴에 대고 문을 닫았어. 그녀가 내 최우선 순위라고 했어. 이해하라고 했어. 그녀는 제 아내잖아요. 엄마. 지지해야죠. 그럼 나는 뭔데? 쓰레기? 없애야 할 골칫거리? 민준이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엄마, 제가 비겁했어요. 나쁜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제발 우리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지는 마세요. 나는 거기 무릎 꿇고 우는 그를 보았다.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지만 고통이 아니라 명료함 때문이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내 아이가 아니었다. 선택을 한 남자였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너희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뀔 거야. 내일 이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서 명확한 규칙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할 거야.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뭐든지요. 그리고 유리는 내 돈에서 쓴 모든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갚아야 할 거야. 그녀가 갚든 내가 갚든. 하지만 갚아야 해. 민준이가 절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네, 뭐든지요. 이제 가봐. 피곤하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가기 전에 맞은 강아지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저 미워하세요, 엄마? 그 질문에 나는 놀랐다. 아니, 민준아, 나는 슬프게 말했다.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알아보지도 못하겠어. 내가 키운 아들은 절대 나에게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와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고 거기서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민준이는 이 변호사 사무실에 정시에 도착했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유리가 거머리처럼 그의 팔에 매달려 함께 왔다.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선글라스를 끼고 손에는 손수건을 든 채 드라마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나를 보자 유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저 여자도 왔네. 그녀는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소리로 민준이에게 속삭였다. 여기는 그분 사무실이고 그분 변호사야, 유리야. 민준이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변호사님은 그의 사무실에서 우리를 맞았다. 그의 얼굴은 전문적이고 진지하며 꿰뚫어 볼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김민준 씨, 최유리 씨. 앉으세요. 우리는 앉았다. 유리는 출구를 찾는 우리의 갇힌 동물처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좋습니다. 변호사님이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들이 있어 여러분을 이곳에 불렀습니다. 우선 부동산 소유권 상황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는 집 등기부등본 사본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보시다시피 진달래길 247번지에 위치한 주택은 박선자 여사님 명의로 100%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소유주는 없습니다. 유리가 선글라스를 확 벗었다. 그럴 리 없어요. 민준 씨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이 딱딱한 톤으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법적 사실은 이렇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유일한 소유주입니다. 여러분은 구두 허락으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 용어로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잖아요. 제 집이기도 해요. 유리가 점점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주장했다. 아니요, 부인.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동산의 1cm도 부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녀의 손이 손수건을 꽉 쥐어 마디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민준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사실이야? 내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언제 말해주려고 했어? 결혼식 끝나고 명예 이전 절차를 밟으려고 했어? 그런데 일이랑 내 변명 따위는 관심 없어. 유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자기 집이라고 했잖아. 약속했잖아. 유리야, 진정해. 제발. 아기 생각해. 민준이가 애원했다. 아기? 그래, 심지어 내 것도 아닌 집에서 태어날 아기 말이지. 이 변호사님이 부드럽게 책상을 쳤다. 부인, 제발 앉으세요. 다룰 문제가 더 있습니다. 유리는 거칠게 숨을 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두 번째 문제. 변호사님이 계속했다. 박 여사님의 은행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된 금액입니다. 그는 내가 그에게 주었던 계좌 명세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난 8개월 동안 이 계좌들에서 총사 53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박 여사님께서는 이 거래들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돈을 인출하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즉시 자신을 변호했다. 저는 단지 이체는 당신 명의의 카드로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님이 말했다. 그것이 당신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합니다. 하지만 카드를 사용한 건 유리예요.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빌려줬어요. 뭐? 유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봤다. 이제 와서 내 탓을 하겠다고? 새 가구를 사고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옷에 600만 원을 쓴 건 당신이었잖아. 당신이 우리에게 돈이 있다고, 당신 어머니가 그 모든 걸 줬다고 말했으니까. 빌려줬다고 했지 선물했다고는 안 했어. 그들이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은 만족스러워야 했지만 단지 슬픔만 느껴졌다. 그만.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즉시 조용해졌다. 누가 돈을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너희 둘 다 책임이 있고 그 돈은 마지막 1원까지 전부 갚아야 할 거야. 엄마, 저 이사 500만 원 없어요. 민준이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제 월급으로는 겨우. 그러면 이자를 붙여서 분할 상환해야 할 거야. 변호사님이 상환 계획을 세워주실 거야. 이자요? 유리가 히스테리한 웃음을 터뜨렸다. 자기 아들한테 이자를 받겠다고요? 내 돈을 훔친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거야. 네, 훔친 게 아니에요. 가족 돈이지. 내 퇴직금이었어.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40년 동안 화장실과 사무실을 청소하며 번 돈. 더 늙으면 의료비로 쓰려던 돈. 그런데 너희는 그걸 여행과 옷에 써버렸어. 유리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계속했다. 허락 없이 판매된 오래된 가구들입니다. 박 여사님에 따르면 70년이 넘은 가보였습니다. 얼마에 파셨습니까? 절대적인 침묵. 얼마에? 내가 되물었다. 민준이가 침을 삼켰다. 150만 원이요.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150만 원. 나는 속삭였다. 어머니의 가구를 팔았다고? 손으로 조각한 마호가니 작품들을. 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가구들을. 150만 원에? 구매자가 너무 낡았고 복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중얼거렸다. 그건 골동품이었기 때문이야.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폭발했다.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있었던 거라고. 그 가구들은 우리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이었어. 어머님,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해요? 유리가 지겹다는 듯이 말했다. 그냥 낡은 가구였잖아요.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지만 슬픔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나는 유리에게 천천히 다가갔. 그녀는 겁에 질려 의자 뒤로 물러섰다. 그냥 낡은 가구라고? 나는 위험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낡은 가구라니. 그 가구들은 우리 할머니가 1952년에 포항에서 화물 트럭에 싣고 오신 거야. 우리 어머니는 매주 일요일 미사 후에 그 가구들을 닦으셨어. 거기서 내가 민준이에게 글을 가르쳤고, 거기서 우리가 30년 동안 가족 식사를 했어. 저는 몰랐어요. 유리가 더듬거렸다. 몰랐지.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너에게는 새롭고 비싼 것이 아니면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나처럼. 쓸모없는 늙은이 없애야 할 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휴대폰을 꺼내 장례식에서 돌아온 날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이거 봐. 마당에 버려진 내 물건들, 내 사진들, 내 옷, 죽은 남편의 유품들, 모두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는 걸 봐. 유리는 사진들을 보고 창백해졌다. 저는 어머님께서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게 묻지도 않고 내가 동생 장례식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버렸니? 아기 방 공간이 필요했어요. 집 전체가 있었잖아. 나는 소리쳤다. 방 4개짜리 2층 집이었어. 내 방이 왜 필요했니? 나를 모욕할 필요가 왜 있었어? 유리는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 많이 고통받았다. 변호사님. 나는 그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그들이 내 집에서 나가길 바랍니다. 명도 소송을 시작하고 싶어요. 안 돼요.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엄마, 제발요.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유리는 임신 중이에요. 나를 그렇게 대하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박 여사님, 변호사님이 끼어들었다. 법적으로 오늘 당장 명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0일 안에 비워야 합니다. 그럼 저희는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유리가 아기를 안고 흐느꼈다. 도대체 어떤 할머니가 그러세요? 그 말들이 주먹처럼 나를 강타했다. 내가 어떤 할머니였나?
모든 것을 잃었고 배신당했고 짓밟히는데 지친 할머니. 하지만 그때 나는 유리를 보았다. 정말로 그녀를 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두려움을 보았다.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젊고 어리석은 여자였지만 임신 중이었고 내 손주를 세상에 데려올 여자였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너희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거야. 공식적인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해. 월세 120만 원을 내고 4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500만 원을 갚아. 한 달이라도 밀리면 가차없이 내쫓을 거야. 월세 120만 원에 빚 100만 원. 그럼 매달 220만 원이잖아요. 민준이가 외쳤다. 저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유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일해야겠지. 저는 임신했어요. 나는 민준이 임신 8개월까지 무릎 꿇고 바닥 청소하면서 일했어. 그러니 나한테 변명하지 마. 유리가 순수한 증오심으로 나를 쳐다봤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가 쉿소리를 냈다. 내 손주 태어나면 보지도 못할 줄 알아. 접근도 못하게 할 거야. 혼자 쓸쓸하게 늙어 죽을 거야. 그녀의 말은 아팠다. 하지만 더 이상 나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게 내 십자가라면 내가 지고 가지.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내 집에서 노예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다시는. 이 변호사님은 그 자리에서 서류를 준비했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유리는 처음에는 서명을 거부했지만 민준이가 강요했다. 우리가 사무실을 나왔을 때 그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차를 타고 떠났다. 나는 보도에 서 있었다.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나는 이겼지만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공허하고 망가진 기분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집을 되찾았지만 내 아들을 잃었고 언젠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 3일 후 모든 것을 다시 바꾸는 일이 일어났고 이번에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했다. 계약서에 서명한 지 3일 후 나는 창고에서 비정상적인 가슴 통증으로 잠에서 깼다. 슬픔이 아니었다. 물리적이고 현실적이며 무서운 것이었다. 누군가 내 심장을 손으로 쥐어짜는 듯한 압박감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숨이 폐까지 닿지 않았다. 방이 돌기 시작했다. 도와주세요. 나는 속삭였지만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듣도록 벽을 치려고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팔이 힘없이 떨어졌다. 모든 것이 까맣게 변했다. 나는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아프게 했다. 내 옆 기계에서 계속 삐 소리가 났다. 팔에 꽂힌 주사바늘이 수액 주머니에 연결되어 있었다. 깨어나셨네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다가와 혈압과 맥박을 재며 나를 확인했다. 기분은 어떠세요, 박 여사님? 무슨 일이었죠? 나는 쉰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심근경색 전조 증상이셨어요. 이웃분이 의식을 잃은 여사님을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살아계신 게 정말 다행이에요. 이 여사님, 나의 수호천사. 여기에 얼마나 있었나요? 8시간이요. 가족분들께는 연락드렸어요. 두 자녀분이 밖에 와 계세요. 1시간 전에 목포와 대구에서 도착하셨어요. 두 자녀, 민준이는요? 내가 물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다. 아드님 민준 씨에게는 7시간 전에 연락이 갔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그 말들은 심근경색 전조 증상보다 더 아팠다. 병원에서 20분 거리에 사는 내 아들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내 다른 자식들, 민지와 민호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달려왔다. 보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네, 잠시만요. 의사 선생님께서 감정적인 격동을 피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나갔고 몇 초 후
그들이 허리케인처럼 들어왔다. 둘째 딸 민지, 38세, 변호사. 항상 그렇게 진지하고 체계적이었지만 지금은 눈이 울어서 붉고 부어 있었다. 막내 아들 민호, 35세, 민준이처럼 엔지니어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셔츠 단추는 잘못 채워져 마치 허둥지둥 옷을 입은 것 같았다. 엄마, 민지가 나에게 달려와 내가 유리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안았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엄마를 잃는 줄 알았어요. 민호는 내 남은 손을 잡고 꽉 쥐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이 여사님이 울면서 전화해서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하셨어요. 왜 아프다고 연락 안 하셨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나는 속삭였다. 걱정이요? 민지는 분노로 눈물을 닦았다.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이 여사님이 그때 엄마를 발견한 게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10분만 더 늦었어도.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민호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나는 그 둘을 보았다. 내 자식들. 여러모로 민준이와는 너무 다른 아이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장례식에서 돌아온 일, 마당에 버려진 내 물건들, 유리의 창고, 사라진 돈, 팔린 가구들, 모든 것을 내가 말하는 동안 내 자식들의 표정이 걱정에서 불신으로, 불신에서 공포로, 공포에서 절대적인 분노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뭐라고요? 민지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민준 오빠가 뭘 했다고요? 가서 죽여버릴 거야. 민호도 일어섰다. 지금 당장 가서. 민호야, 안 돼. 나는 얼마 남지 않은 힘으로 그를 말렸다. 이미 처리했어. 이 변호사님과 계약서도 썼고. 이 변호사님도 이 사실을 아세요? 민지가 물었다. 응, 그분이 도와주고 계셔. 민지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당장 민준 오빠한테 전화할 거야. 기다려. 나는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우리는 기다렸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민지가 다시 전화했다. 또다시 음성사서함, 전화를 안 받네. 그녀가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빌어먹을 겁쟁이가 내 전화를 안 받아. 민호도 시도했다. 같은 결과였다. 엄마, 민지가 거친 동작으로 휴대폰을 넣으며 말했다. 여기서 퇴원하시면 저랑 같이 목포로 가요. 안 돼. 아니요, 할 수 있고 하실 거예요. 엄마가 그런 환경에서 계속 사는 거 허락 못해요. 이제 창고에서 안 살아. 구로구 건물 월세 수입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 무슨 건물이요? 민호가 혼란스럽게 물었다. 너희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거야. 몇 년 전부터 세를 주고 있었어. 너희는 몰랐지. 그 돈은 항상 비상용으로 모아뒀거든. 내 자식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엄마, 민호가 천천히 말했다. 비밀이 또 얼마나 있는 거예요? 비밀이 아니야. 대비책이지. 과부가 되면 혼자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된단다. 민지가 다시 내 옆에 앉아 양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잘 들으세요. 민준 오빠는 엄마를 그렇게 대할 권리가 없어요. 내 오빠라는 건 상관없어요. 그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결혼했잖아. 아내를 선택해야지. 아내를 선택하는 게 어머니를 모욕하는 건 아니에요. 민호가 폭발했다. 저도 결혼했어요. 엄마. 아이도 둘이고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절대 저한테 엄마를 그렇게 대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요. 만약 그랬다면 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제가 함께하고 싶은 여자가 아니겠죠.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좋은 아내는 자신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하게 만들지 않아요.
좋은 아내는 통합되지, 분열시키지 않아요. 그 말들은 나를 울게 했다. 민호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좋은 배우자는 자신의 가족을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엄마, 민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엄마는 저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저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어요. 저희 대학 등록금을 내주셨고 필요할 때 도와주셨어요. 이제 저희가 엄마를 돌볼 차례예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짐이 아니에요. 민지가 소리쳤다. 저희 엄마시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민호가 다가와 우리 둘을 안았다. 엄마, 여기서 퇴원하시면 저희가 다 해결할 거예요. 제가 직접 민준이 형이랑 얘기할게요. 그리고 만약 그가 바로잡지 않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저도 그를 형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나 때문에 싸우지 마.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옳은 일 때문이지. 그리고 민준이 형이 한 짓은 잘못됐어요. 그때 안경을 쓴 심각한 표정의 나이든 의사가 들어왔다. 김 씨 가족분들, 박 여사님 상태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긴장했다. 심근경색 전조 증상은 급성 및 장기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어머님의 혈압은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생활 습관에 과감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 다음에는 전조 증상이 아니라 완전한 심근경색이 올 겁니다. 그리고 아마 치명적일 겁니다. 그 말들은 돌처럼 떨어졌다. 뭐가 필요합니까? 민지가 즉시 물었다. 첫째, 스트레스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혈압 조절을 위한 매일 약물 복용. 셋째,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감정적 손상도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 그리고 넷째, 진정한 지원 네트워크. 그녀를 파괴하는 가족이 아니라 돌보는 가족이 필요합니다. 민호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걸 갖추게 될 겁니다. 민호가 말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박 여사님, 지금 이 순간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나는 놀랐다. 나는 민준이, 유리, 창고, 팔린 가구들, 모욕을 생각했다. 제 큰아들이여, 나는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그와의 상황이요. 그렇다면 의학적 처방으로 그 상황과의 접촉을 일시적으로 끊으시길 권장합니다. 최소 3개월 동안은요. 치유가 필요하신데 계속 상처를 받으면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 말들은 해방과 같았다.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죄책감 없이 멀어지고 나를 돌보고 경계를 설정할 허락을 주고 있었다. 그렇게 할게요. 내가 말했다. 민지가 내 손을 꽉 쥐었. 그리고 저희가 모든 단계에서 함께 할게요. 나는 이틀 후에 퇴원했다. 민지는 근처 호텔에서 나와 함께 머물렀다. 민호는 일 때문에 대구로 돌아가야 했지만 하루에 3번씩 전화했다. 민준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통,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 병원 침대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잘못된 곳에서 사랑을 찾고 있었다. 민준이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민지와 민호, 그들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직 가족이 있다는 것을, 진짜 가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주일 후 나는 월세 수입으로 얻은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소박한 곳이었다. 방 하나, 작은 부엌, 욕실 하나. 하지만 내 것이었고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평화로웠다. 민지가 꾸미는 것을 도와주었다. 화분을 사고 새 커튼을 달고 책을 읽을 편안한 흔들의자를 샀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집에 있는 것 같았다. 창가 옆 작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기 전에 망설였다. 여보세요, 박 여사님, 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소식이 있습니다.
민준 씨가 방금 첫 번째 금액 22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월세 120만 원과 빚 100만 원입니다. 나는 그 정보를 처리하며 침묵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며느님 유리 씨가 백화점 향수 판매원으로 취직했습니다. 나는 작은 미소를 참을 수 없었. 평생 하루도 일해본 적 없는 유리가 이제 향수를 팔고 있다니. 인생은 이상한 방식으로 교훈을 가르친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다른 일은 없으신가요? 박 여사님? 민준 씨가 사무실에 전화해서 여사님을 찾았습니다. 여사님과 얘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즉시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냥 아시라고요.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다. 밖에서는 삶이 계속되고 있었다. 사람들이 걷고 아이들이 놀고 노점상들이 물건을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있었다. 살아 숨쉬고 치유되고 있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귀중한 것도 얻었다. 내 존엄성을 되찾았고 다시는 누구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고 그가 다음에 한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2주 후 작은 발코니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하고 절박하고 끈질긴 소리. 엄마, 엄마, 제발요. 거기 계신 거 알아요. 민준이었다. 나는 물뿌리개를 손에 든 채 얼어붙었다. 엄마, 얘기 좀 해야 해요. 제발, 중요해요. 문을 열고 싶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하셨다. 민지는 내가 더 강해질 때까지 민준이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했다. 하지만 그는 내 아들이었고 나를 아무리 상처 입혔어도 여전히 내 아들이었다. 나는 문을 겨우 한 뼘 열었다. 민준이는 망가져 있었다. 최소 10kg은 빠져 보였다. 눈밑은 퀭했다. 옷은 두 사이즈는 더 큰 것처럼 몸에 헐렁하게 걸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유령처럼 보였다. 무슨 일이야, 민준아? 나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얘기 좀 해야 해요. 제발, 5분만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피하라고 하셨어. 알아요, 알아요. 이 여사님한테 들었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그렇게 아프신 줄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네 동생들보다 7시간이나 먼저 연락받고도 오지 않았잖아. 그 말들이 뺨을 때리는 것처럼 그를 강타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다. 유리가 못 가게 했어요. 엄마가 저를 조종하려고 꾸민 속임수라고 피해자인 척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제 실수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퇴원하셨고 어디 계신지 몰랐어요. 민지와 민호는 문제없이 날 찾았어. 그 애들이 저보다 더 나은 자식들이니까요.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발 5분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중요한 할 말이 있어요. 내 판단과는 달리 나는 문을 열었다. 민준이가 들어와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부끄러움, 고통, 후회를 보았다. 예쁘네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작지만 아늑해요. 내 아버지 건물 월세로 감당할 수 있는 곳이야. 그는 마치 무언가를 부술까봐 두려운 듯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엄마, 모든 게 엄마 말이 맞았다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봤다. 유리가 저를 망치고 있어요. 그가 계속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녀가 이래야만 했을 때부터 참을 수 없게 변했어요. 계속 불평하고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제가 약속한 삶과 다른 삶을 줬다고 해요. 그녀 말이 맞지 않니? 나는 감정 없이 말했다. 내 것이 아닌 집을 약속했잖아. 알아요. 그는 얼굴을 감쌌다. 알아요. 그리고 제 실수였어요. 엄청난 실수. 하지만 엄마, 저는 덫에 걸렸어요.
아기가 생길 건데 지금 이혼할 수는 없어요. 그 말 하러 온 거니? 내 결혼 문제로 올라온 거야? 아니요, 왔어요. 그는 심호흡을 했다. 필요하다면 무릎 꿇고 모든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물건을 버린 것, 창고, 돈, 할머니 가구, 얼굴에 문을 닫은 것, 병원에 가지 않은 것, 세상에서 최악의 아들이었던 것 모두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것이 가장 무서웠다. 내 아들이 내 앞에서 울고 있는데 그를 위로하고 싶은 충동이 들지 않았다. 민준아, 나는 천천히 말했다. 유리는 네가 여기 온 거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일하는 동안 몰래 빠져나왔어요. 알면 난리가 날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도 엄마한테 화가 나 있거든요. 엄마가 우리 인생을 망쳤다고, 우리에게서 모든 걸 빼앗았다고 해요. 나는 쓴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 경계를 설정했을 뿐이야. 차이가 있지. 알아요, 알아요, 엄마.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너는 어떻게 보니? 민준이가 나를 향해 시선을 들었다. 저를 존중하지도 않고, 소리 지르고,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고, 그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들을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여자 때문에 제 어머니를 잃었다고 봐요. 그럼 이혼해. 나는 간단하게 말했다. 안 돼요. 아기가 생길 건데. 민준아, 나는 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민호 임신 7개월이었어. 혼자서 계속 나아가야만 했어. 일할 수 있다면 유리와 함께하든 안 하든 내 아들을 부양할 수 있어. 하지만은 없어. 그녀와 함께 있으면서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헤어져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나.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계속할 수는 없어. 그리고 나한테 와서 내 인생을 해결해달라고 기대할 수도 없어. 민준이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이제 저 사랑하지 않으세요, 엄마? 그가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질문이 내 마음을 찢었다. 항상 널 사랑할 거야, 민준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뱃속에 있었고, 내가 키웠고, 걷고, 말하고, 읽는 법을 가르쳤어. 하지만 더 이상 널 믿지 않아.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럴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 제가 뭘 해야 하죠? 그가 애원했다. 엄마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뭘 해야 해요? 성장해. 나는 간단하게 말했다.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주길 바라는 아이가 되는 걸 그만둬. 어른처럼 결정을 내리고 어렵더라도 옳은 것을 지켜. 만약 제가 그렇게 하면, 제가 변하면 저를 용서해 주실 건가요? 모르겠어, 민준아. 솔직히 모르겠어. 그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섰다.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고, 피곤하고 패배한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가 말했다. 더 이상 말로만은 아니고요.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섰다. 아기 태어나면 보러 오실 건가요? 그 질문에 나는 불시에 당했다. 네가 진심으로 초대하고 나를 존중으로 대하고 유리가 드라마 없이 내 존재를 받아들인다면 그때는 갈게.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고 그는 떠났다. 나는 아파트 한가운데 서서 떨고 있었다. 민지의 말이 맞았다. 그를 만나는 것은 스트레스였지만 필요한 일이기도 했다. 민준이는 진실을 들어야 했고 나는 그에게 말해야 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대화, 민준이의 말, 그의 망가진 얼굴을 계속 되새겼다. 내가 너무 가혹했나? 너무 차가웠나? 아니면 단지 내 마음을 더 이상의 상처로부터 보호하고 있었던 걸까? 새벽 2시 내 휴대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엄마, 깨어 계세요? 딸아, 무슨 일이니? 방금 유리 엄마라는 여자한테서 아주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최 여사? 뭘 원한대? 엄마를 만나고 싶대요. 급하고 유리와 민준 오빠에 대해
엄마가 알아야 할 정보가 있대요. 정보? 무슨 정보? 전화로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심각하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거라고만 했어요. 내 마음이 돌기 시작했다. 그 끔찍한 저녁 식사에서 나를 그렇게 대했던 유리의 어머니가 왜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민지에게 물어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혼자는 안 돼요. 제가 같이 갈게요. 목포에서 올 수 있니? 이미 출발했어요. 이 시간 전에 나왔어요. 내일 오후에 도착해요. 내 딸은 항상 나를 보호해 주었다. 고마워, 민지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엄마. 아무도 다시는 엄마를 상처 입히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제가 숨 쉬는 한은요. 다음 날, 민지와 나는 시내의 한 카페에서 최 여사를 만났다. 그녀는 정시에 도착했지만 내가 알던 것만 하고 우아한 여자와는 달라 보였다. 머리는 정돈되지 않았고 눈밑은 퀭했다. 가방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시죠, 최 여사님? 민지가 전문적이고 차가운 톤으로 물었다. 최 여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제 딸에 대한 진실, 그녀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들, 많은 서류들이 있었다. 은행 계좌 명세서, 사진, 인쇄된 메시지들. 그리고 거기서 본 것은 나를 숨막히게 했다. 왜냐하면 유리는 단지 조종적이고 변덕스러운 여자가 아니었다. 훨씬 더 나쁜 무언가였다. 그리고 내가 곧 발견하게 될 것은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다. 그날 오후 최 여사가 나에게 밝힌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믿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민준이가 알게 되면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나는 서류를 검토하며 손을 떨었다. 내가 모르는 신용카드 명세서들 모두 유리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모두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다. 이 300만 원. 나는 입이 마르는 것을 느끼며 큰 소리로 읽었다. 신용카드로요? 어떻게 가능하죠? 최 여사의 눈은 붉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몇 년은 더 늙어 보였다. 제 딸은 쇼핑 중독이에요. 강박적인 구매자죠. 20대부터 그랬어요. 남편과 제가 5번이나 빚을 갚아줬어요. 5번, 그리고 항상 다시 빠져들어요. 민지는 서류를 들고 변호사의 눈으로 검토했다. 이 카드들은 3년 전에 발급되었네요. 민준 오빠와 결혼하기 훨씬 전에요. 맞아요. 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리는 데이팅 앱에서 민준이를 만났어요. 그가 집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완벽한 기회를 본 거죠. 잠깐만요. 나는 메스꺼움을 느끼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제 며느리가 제 아들과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 딸은 임신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요. 세상이 멈췄다. 뭐라고요? 나는 속삭였다. 최 여사는 봉투에서 더 많은 서류를 꺼냈다. 의료 기록, 처방전, 인쇄된 문자 메시지들. 유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18살 때부터 자궁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분명히 말했어요.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민지와 나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쳐다봤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했어요. 저녁 식사 때 봤어요. 의사 얘기도 했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최 여사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임신 안 했어요. 한 적도 없고요. 이 메시지들을 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건넸다. 그녀와 유리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였다. 유리, 민준 씨한테 임신했다고 말했어. 엄청 좋아하네. 최 여사. 유리야, 이러면 안 돼. 거짓말인 거 알면 어쩌려고. 유리, 모를 거야. 몇 달 뒤에 유산했다고 할 거야. 그때쯤이면 집에 잘 정착해 있을 거고.
최 여사, 이건 잘못됐어. 아주 잘못됐다고. 유리, 엄마는 날 절대 지지해주지 않지. 항상 비판만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지경인 거야. 이 집이 필요해. 엄마, 빚에서 벗어나야 해. 아니면 소송당할 거야.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민준이는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전혀요. 유리는 거짓말을 아주 잘해요. 항상 그랬어요. 인부복을 사고 임신 증상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며 메스꺼운 척해요. 심지어 인터넷에서 양성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사진을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왜 저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물었다. 당신은 그녀의 어머니잖아요. 왜 자기 딸을 배신하는 거죠? 최 여사는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녀가 인생을 망치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요. 민준이 전에 3명의 남자를 사기쳤어요. 항상 같은 이야기였어요. 사랑에 빠지게 하고, 임신을 꾸며내고, 돈을 빼내고, 더 이상 거짓말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사라져요. 맙소사.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집이 있는 사람을 찾았고 머물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당신이 장애물로 나타나자, 끔찍한 짓을 하는 걸 봤어요. 당신 물건을 버리고 가구를 팔고 당신을 모욕하는 걸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셨고요. 민지가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서웠어요. 최 여사가 소리쳤다. 제 딸은 위험할 수 있어요. 조종하고 거짓말하고 위협해요. 만약 제가 민준이에게 뭔가 말하면 자기 인생에서 저를 끊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유일한 딸, 제 유일한 아기란 말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아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성인 여자고 당신은 침묵함으로써 공범이 되는 거예요. 최 여사는 눈물 사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어제 유리가 와서 돈을 더 달라고 했어요. 500만 원을요. 민준이를 계속 속이기 위해 가짜 임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걸 계속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민지는 모든 서류를 들고 조심스럽게 보관했다. 이 모든 것에 공증된 사본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증언할 의향이 있으셔야 합니다. 뭐든지요, 최 여사가 말했다. 제 딸이 더 많은 인생을 망치기 전에 이게 끝나기만 바랄 뿐이에요. 남편분은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물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는 유리가 드디어 정신 차렸다고 믿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는 딸을 너무 자랑스러워해요. 알게 되셔야 할 겁니다. 민지가 말했다. 이건 심각하니까요. 아주 심각해요. 나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쳐다봤다. 내 아들, 내 불쌍한 민준이 그를 사랑한 적 없고 단지 기회로만 본 여자에게 속고 조종당하고 망가졌다. 말해야겠어. 내가 말했다. 민준이는 진실을 알아야 해. 확실하세요, 엄마? 민지가 물었다. 이건 그를 망가뜨릴 거예요. 이미 망가졌어. 하지만 적어도 진실을 알면 거짓이 아닌 실제 기반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최 여사가 내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어머니답게 아들이 당신을 보호하지 않았을 때도 아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은 아팠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였다. 그날 오후 나는 민준이의 번호를 눌렀다. 2번째 벨소리에 그가 받았다. 엄마, 민준아, 지금 내 아파트로 와. 급해.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괜찮아. 하지만 얘기해야 해. 유리도 데리고 와. 유리요? 하지만 엄마, 민준아,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1시간 안에 둘 다 오거나 아니면 내가 그쪽으로 갈게. 그리고 믿어.
이 대화는 내 집에서 하고 싶지 않을 거야. 알았어요. 갈게요. 나는 전화를 끊고 민지를 쳐다봤다. 준비됐어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 하지만 해야 해. 40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열었다. 민준이가 거기에 있었다. 긴장한 채 셔츠깃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 옆에는 꽉 끼는 인부복에 불만 가득한 얼굴을 한유리가 있었다. 이게 중요한 일이었으면 좋겠네요, 어머님. 유리가 지루한 톤으로 말했다. 직장에서 허락받아야 했거든요. 들어와. 나는 간단하게 말했다. 그들이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민지는 손에 폴더를 들고 내 옆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가 물었다. 왜 민지가 여기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은 아주 심각하고 가족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유리의 얼굴이 지루함에서 경계심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심각하다고? 그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거짓말에 대해 말하는 거야?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사기, 조종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하는지. 내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셨어.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 유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보았다.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민지가 폴더를 열고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다. 네가 임신하지 않았다고,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의학적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집을 차지하기 위해 민준 오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셨어.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민준이가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섰다. 뭐? 그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나왔다. 뭐라고 했어? 거짓말이야. 유리가 소리쳤다. 우리 엄마는 미쳤어. 내가 행복한 게 질투나서 꾸며낸 이야기야. 여기 의료 기록이야. 민지가 그것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내 이름이 적힌 증명서, 진단명, 쌍각자궁과 심한 유착, 자연 임신 불가능. 그건 옛날 거야. 몇 년 전 거라고. 지금은 나아졌어. 날짜는 6개월 전이야. 민지가 차갑게 말했다. 민준 오빠와 이미 결혼했을 때. 그리고 여기 네가 임신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엄마와의 대화 내용이야. 그녀는 메시지가 담긴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읽었다. 그리고 머리를 감싸준 채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니, 그럴 리 없어. 민준이가 속삭였다. 자기야, 내 말 들어봐. 유리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 임신했어. 맹세해. 그 서류들은 가짜야. 네, 엄마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꾸며낸 거야. 그럼 내 어머니는 왜 나한테 이 정보를 주셨을까? 내가 물었다. 나를 미워하니까. 항상 나를 미워했으니까. 유리야, 민준이가 죽은 목소리로 고개를 들며 말했다. 진짜 의사의 최근 임신검사 결과 보여줘. 내 이름이 적힌 걸로. 유리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 나 집에 있어. 거짓말. 민지가 말했다. 내 어머니는 네가 인터넷에서 양성임신 테스트기를 샀다고도 하셨어. 처음부터 모든 게 연극이었다고. 아니, 나 임신했어. 정말이야. 그럼 지금 당장 병원에 가자. 민준이가 일어나며 말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초음파 검사 받아. 유리는 얼어붙었다. 나 늦었어. 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열려 있어. 민지가 말했다. 가자. 지금? 아니, 안 가. 너한테 증명할 필요 없어. 그리고 거기에 말없는 고백이 있었다. 민준이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진실을 말해줘.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그냥 진실을 말해줘. 유리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울기 시작했다. 임신 안 했어. 그녀가 속삭였다. 한 적도 없어. 민준이에게서 나온 고통의 비명은 내 영혼을 찢었다. 그는 머리를 감싸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우리에 갇힌 동물처럼 원을 그리며 걸었다. 왜? 그가 소리쳤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집이 필요했어. 빚이 있었고 절박했거든. 그럼 나는 중요하지 않았어? 내 감정, 내 인생은 잘 될 줄 알았어. 몇 달 뒤에 유산했다고 말하고 아무도 상처받을 필요 없었어. 넌 나를 망가뜨렸어. 민준이는 목 놓아 울고 있었다. 내 어머니를 버렸고 그녀를 모욕하게 내버려뒀고 내 모든 돈을 썼어. 그리고 모든 게 거짓말 때문이었어. 유리가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준이는 그녀가 독이라도 되는 듯 물러섰다. 만지지 마. 다시는 날 만지지 마. 민준 씨, 제발, 나가. 그가 포효했다. 여기서 나가. 다시는 널 보고 싶지 않아. 유리가 순수한 증오심으로 나를 쳐다봤다. 이건 내 탓이야. 그녀가 쉿소리를 냈다. 네가 모든 걸 망쳤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었는데 거짓 위에 세운 행복은 행복이 아니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환상일 뿐이지. 유리는 가방을 들고 문을 쾅 닫으며 아파트를 나갔다. 민준이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옆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를 안았다. 내 아들, 내 불쌍하고 망가진 아들. 미안해요, 엄마. 그가 흐느꼈다. 정말 미안해요. 모든 게 엄마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저는 바보였어요.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 때문에 엄마를 상처 입힌 바보요. 쉬. 나는 그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언젠가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널 용서했어, 아들아. 내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네가 진실을 찾을 용기를 낸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작은 아파트 바닥에 앉아 함께 울었다. 때로는 다시 세우기 위해 먼저 완전히 무너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아들은 방금 바닥을 쳤다. 하지만 나는 그가 일어서도록 돕기 위해 거기에 있을 것이었다. 그것이 어머니가 하는 일이니까 용서하고 치유하고 다시 세운다. 아플 때조차도 특히 아플 때 진실은 밝혀졌지만 아직 마지막 결정이 남아 있었다. 우리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 그 후 며칠은 정신이 없었다. 민준이는 즉시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우리가 가진 증거들, 가짜 임신 사기, 숨겨진 빚, 조작을 고백하는 메시지들로 인해 변호사는 빠르고 결정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리는 싸우려 했고 경제적 보상을 요구했으며 정신적 피해로 소송하겠다고 위협했다. 심지어 민준이가 자신을 학대했다고 꾸며내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거짓말은 증거 앞에서 무너졌다. 최 여사는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법정에서 울면서 진실을 말하는 그녀를 보는 것은 가슴 아팠다. 최 사장은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신경쇠약을 앓았다. 병원에서 3일을 보냈다. 퇴원 후 그는 유리에게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금지했다. 유리는 집도 남편도 가족도 없이 혼자가 되었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동정심이 일었지만 모욕당하고 파괴되었던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복수가 아닌 정의라는 것을 알았다. 정의, 그녀의 행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이혼 후 2개월, 민준이와 나는 내 아파트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직장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여전히 더 말랐지만 그의 눈에는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명료함이 있었다. 엄마, 그가 커피에 설탕을 저으며 말했.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물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유리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두려워서 결혼했어요. 무엇이 두려웠는데? 혼자 남는 것, 충분하지 않은 것.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겨우 15살이었고 엄마가 우리를 키우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걸 봤어요.
항상 그럴 가치가 있었다는 걸, 엄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서 유리가 나타났을 때, 예쁘고 자신감 있고 저에게 관심이 있었을 때 완벽한 가정을 꾸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해냈다는 걸 보여드릴 기회라고요. 민준아.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망쳤어요. 그가 계속했다. 엄마를 보호하는 대신 상처를 입혔어요. 엄마의 희생을 존중하는 대신 짓밟았어요. 저를 사랑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엄마가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배신했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어떻게 저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 짓을 보고 어떻게 저를 쳐다볼 수라도 있으세요?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의 옆에 앉았다. 그가 어렸을 때 악몽을 꿀 때처럼 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다. 민준아, 잘 들어. 누구나 실수를 해. 누구나. 중요한 건 실수가 아니라 실수를 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야. 하지만 너는 네 실수를 인정했고, 용서를 구했고, 해로운 관계를 끝냈고, 네 인생을 다시 세우고 있어. 그건 실수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해. 정말 저를 용서하세요? 이미 말했잖아. 네가 진실을 찾을 용기를 낸 그 순간부터 널 용서했어. 우리는 꽉 껴안았다. 우리 사이에 깨졌던 무언가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다. 아직 흉터가 있었고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치유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3개월 후 내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여보세요. 박 여사님, 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소식이 있습니다. 유리 씨가 오늘 아침에 체포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체포요? 왜요? 사기죄입니다. 민준 씨와 이혼한 후에 다른 남자, 경기도의 한 사업가에게 같은 수법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임신했다고 말하고 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그의 소지품 일부를 팔았어요. 맙소사. 하지만 이 남자는 더 똑똑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그녀의 모든 과거, 이전의 사기, 가짜 임신 등을 다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녀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가중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 8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전의 다른 피해자들도 집단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증언하고 있고요. 나는 그 정보를 처리하며 침묵했다. 민준이는요? 내가 물었다. 알고 있나요? 1시간 전에 알려줬습니다. 그녀가 배우고 도움을 찾기를 바라지만 더 이상 자신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내가 말했다. 성숙한 태도네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 여사님. 민준 씨는 모든 지불금을 이행했습니다. 4개월 연속으로 불평 없이 220만 원씩요. 알고 있어요. 계좌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가 계약을 재협상하는 것을 고려해 주실지 알고 싶어 합니다. 덜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자주 당신을 방문할 수 있도록요.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립다고 합니다.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일요일 저녁에 오라고 전해주세요. 그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할 거예요. 나는 변호사의 목소리에서 미소를 들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모든 것에 대해요. 일요일, 민준이는 꽃과 초콜릿 케이크를 들고 왔다.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되는데 내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그러고 싶었어요. 최소한의 것이에요. 우리는 함께 식사했다. 그의 일, 그의 새 아파트, 그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멀리 사는 민지와 민호, 조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리가 나타나기 전처럼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것은 평범하고 편안하고 치유적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때 민준이는 배낭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게 뭐니? 내가 물었다.
열어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법률 서류가 있었다. 조건 없이, 사용대차 없이,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내 이름으로 이전된 집 등기부등본이었다. 민준아, 이게 뭐야? 엄마 거예요. 항상 그랬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100% 엄마 거예요. 저는 그 집에 대한 어떤 권리도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 집은 널 위한 거였어. 네가 부끄러워할까 봐준 선물이었어. 하지만 엄마는 안전한 재산, 엄마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집은 엄마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던 것처럼 제 길을 스스로 개척할 거예요.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럼 너는 어디서 살 건데? 제 아파트에서 계속 살 거예요. 몇 년 안에 제 것을 사기 위해 저축하고 있어요. 제가 번 것으로요. 선물 받은 게 아니라, 민준아,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엄마, 제가 배웠다는 걸, 성장했다는 걸, 엄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게 해주세요. 나는 그를 꽉 껴안았다. 내 아들, 더 이상 아이가 아닌 내 아이. 마침내 내가 항상 될 수 있다고 알았던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6개월 후 나는 바로 그 진달래길의 집에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모든 구석을 청소했고 벽을 새로운 색으로 칠했고 모든 창문에 화분을 놓았다. 민지는 부엌을 개조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민호는 정원을 수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민준이는 매주 일요일에 나와 함께 식사하러 왔다. 때로는 동생들을 데리고 왔고, 때로는 혼자 왔지만 항상 정시에 존중하며 다정하게 왔다. 어느 날 오후, 우리 넷은 정원에 있었다. 나, 민준이, 민지, 민호. 내가 몇 년 전에 직접 심은 봉선화 그늘 아래에서 레모네이드를 마시고 있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내가 물었다. 무슨 날인데요? 민지가 물었다. 정확히 1년 전, 내가 선영 이모 장례식에서 돌아와서 내 물건들이 마당에 나와 있는 걸 발견한 날이야.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엄마, 민준이가 시작했다. 아니, 나는 미소로 그의 말을 끊었다. 너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1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내 집, 내 존엄성, 내 가족, 내 아들. 나는 세 사람을 쳐다봤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내가 환상, 거짓말, 가짜 관계들을 잃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 뭔데요? 민호가 물었다. 너희들, 내 곁에 남은 사람들, 나를 위해 싸워준 사람들, 가족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짜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들. 민준이는 조용히 눈을 닦았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뭔가를 발견했어. 내가 계속했다. 내가 강할 수 있다는 것.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 죄책감 없이 존중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사랑의 부스러기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엄마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민지가 말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더 이상은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랑이에요. 맞아. 그리고 오늘 1년 후 나는 내 정원, 내 집에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내 아이들과 함께 레모네이드를 마시고 있어. 평화롭게, 평화롭게. 세 사람이 반복했다. 우리는 레모네이드 잔으로 건배하고 웃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아이들이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원으로 나갔다. 별들을 보았다. 1년 전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보았던 바로 그 하늘.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넘어졌고 부서졌고 바닥을 쳤지만 일어섰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존엄성은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지켜내는 것이다. 존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요구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모욕하지 않는다. 드높인다. 그리고 절대로 당신에게 쓸모없는 모든 것을 인생에서 청소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
비록 그것이 한동안 혼자 남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왜냐하면 온전한 존엄성을 가지고 혼자 있는 것이 모욕 속에서 함께 있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나는 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선영아. 나는 내 동생을 생각하며 속삭였다. 인생은 짧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줘서 고마워.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 봉선화를 흔들었다. 그리고 맹세컨대 나는 그 바람 속에서 내 동생의 대답을 느꼈다. 천만에 언니. 이제 살아. 진짜로 살아.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한 일이었. 나는 존엄성과 평화와 자존감과 내가 가장 중요한 전투, 내 영혼을 위한 전투에서 이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